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2년 됐습니다. 민선 7기 2년이 지났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도정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취임하시고 노동국 신설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노동가치의 인정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노동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을 때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했었는데요.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김재기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30년 전에 노동법률 상담소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인 일자리 센터 일을 하시는데 30년 전에는 노동 쪽 일을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됐나요? 이제 80년대 후반인데요. 네.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87, 88년도에 큰 노동자 대투쟁이 이루어졌었던 그렇죠. 시점이었고, 네. 노동자들의 권익이 전국을 이렇게 뒤덮는 상황이었는데, 되돌아봐도 아주 조용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광주, 이천, 여주 지역이었었습니다. 경기도 동북권역. 네, 동북권역이죠. 이제 새로운 공장들을 들어서고 농민들은 또 생산을 통한 이익이 생계비에 못 미칠 정도의 이런 열악한 지역이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익이 많이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한 세상을 살 수 있겠냐라고 고민을 했었던 시점에서 지인께서 지인 소개를 만나셨어요? 네, 지인께서 아주 훌륭한 분을 소개를 한번 시켜주겠다고 네네. 그 지역의 보수성과 배타성이 워낙 커서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주 그 동안인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분이 누구를 모시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을 소개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러더니 그날 인사만 하고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도 그렇게 가시고 그런데 같이 소개시켜준 분이 묻지는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칠 수 있으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나타나더니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오게 됐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내 성적을 봤을 때는 판검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네. 이 지역에 낙후된 이런 지역과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보고 더 이상 나 편한 데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다들 하시지만 그 분위기에 하면 며칠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더니 한 2주 후 되더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상담 일정을.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사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이나 네네. 농민들 네네.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네네. 상담을 좀 네네. 소개시켜 달라라고 네네. 찾아오신 거군요. 네네. 그럼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광주, 이천, 여주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법률가들이 없었을 때였나요? 그렇죠. 그때 그 다른 인근의 수원이나 성남은 네. 노동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었고, 노조들이 자주적인 노조들이 스스로 네.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조들이 적지 않게 많이 들어서던 상황이었는데, 그 노동자 대추쟁이 일어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지역은 너무 잠잠한 거예요. 89년 정도. 네네네. 그때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네. 개별적으로 그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하고 있었지만 네네. 전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네트워크 없이 그냥 네네. 개별적으로 노동운동을 하시는 네네. 활동가들 계셨지만은 네네. 노동자들 전체적인 네.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는 시민단체도 없었고 네네. 노동단체도 없었고. 지금 말씀들을 들으면 그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거나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때 분위기에서는 너무나 당연했었던 이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울분이 있고 그런 억울해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런 노동자들, 농민들이 뭔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뭔가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그들을 상담하러 오겠다고 했을 땐 굉장히 좀 또 지역에서 반가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반가움도 있지만 두려움이 사실 더 컸었어요. 이재명 변호사가 이미 노동자 변호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알려졌어요. 간판을 달기도 전에 낯선 분들이 자주 들어와요. 넥타이를 매거나 번듯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뭘 물어보러 하는데 뭘 물어보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어보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정보 경찰들하고 또 노무 관리 하시던 분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두 기관들이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정계라든지 이분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충실하게 또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 한다고 문을 열긴 했는데 그런 우리다가 설마 그렇겠냐라고 해서 못 모르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처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한두 번 오시더니 야 이거 정말 진짜 노동자를 위한 사람들이 온 것 같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저녁이면 노동자들로 사무실 항상 가득 찼어요. 사실은 탄압에 눈초리 따가운 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분들의 요구와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농민 또한 어떤 소식을 듣고 또 찾아오게 되는 이런 계기가 돼서 초기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상담을 하게 됐던 사실 시절이죠.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 그러면 사법연수원 나오시고 한 28, 9? 그게 굉장히 젊은 변호사.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한 번 와서 만나면 언제 오느냐 물어서 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게 돼요. 수요일 날은 12시 넘어서. 또 지금은 토요일 날 우리가 쉬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 쉬지는 않았는데 법원은 재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연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침 일찍 내려오세요. 버스를 타시고.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여기가 파급력이 엄청 클 거다라고 하는 스스로 분석을 했나 봐요, 사실은. 두 번째에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미 해당 기관이라든지 이런 내가 생겼으니 각별히 유념하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장이 많으니까 그런 법률 지원 상담소나 이런 것이 생기면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번의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무실이 가득 사람들을 찾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에 자기 이제 연수원 나와서 결국 이제 판검사를 되는 걸 포기하고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와서 성남에도 이제 법률사무소를 차렸잖아요. 성남에도 사무소가 있고 이 광주, 여주, 이천 이쪽에다 또 이제 사무실 낸 거네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제 변호사는 저도 이제 선입견이었던 거죠. 시간도 많고 돈도 짧은 시간 많이 벌기 때문에 가능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토요일 날 12시가 넘으면 그 재판 일정을 안 잡은 거예요. 사실은. 재판 일정을 아예 안 잡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돈을 벌려면 재판을 해야 돼. 그렇죠. 재판을 해서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참 의아했어요. 무슨 꿍꿍이 성이 있나. 토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내려와요. 그래도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뭔가 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점차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이런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무실은 처음에 이제 이천에 열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천 뭐 어디였나요, 거기가? 지금도 그 건물이 있을까요? 어떻게 30년 전이라서. 거기가 이제 이천에 보면 이제 창전 파출소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맞은편 건물인데 바로 파출소 앞에다가 바로 지하에 썼어요. 그래서
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누가 다 내려가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잡은 이유가 이제 하나는 장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장소 잡기가 어려워서 노동자가 들어가니까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거 못 든다고 해서 다 거절을 받아요. 어쨌든 노동자부터 네네. 그 건물주들이 부담을 네. 느껴서 네네. 입주를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에 노동자를 붙이면 지금의 이제 뭐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노동자라고 하는 그렇죠. 걸 사용할 수 있는 조례까지도 만들긴 했지만 근로자에서 노동자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한 분이 네. 우리 상관하지 않고 해주겠다. 근데 이제 분이 계셨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야 이거 오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출사업을 지나서 와야 네네. 돼요. 그래서 간판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럼 내리고 네. 내리고 그러면 아름아름 오는 사람부터 그러면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 간판을 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분이 굉장히 경찰이 있고 네. 또 앞에서 다 뒤다 보이고 네. 누가 오겠냐. 그래도 네. 우리는 한 명이 오더라도 하나씩 늘려가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뛰었을 때도 사람 몰려오는 건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네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의 그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간판 얘기하셨는데 간판은 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써줬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간판을 하나 이제 써야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크릴 하는 게 매우 귀할 때였었어요. 아크릴. 그래서 네. 그 나무로 보통 나무에다 뭐로 해야 되는데 글씨를 하나 써야 되는데 글씨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본인이 쓰든지. 본인이 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미 써준대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때 지사님하고 또 그 지인분이 얘기하더니 아 그럼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지 뭐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한 대여섯 장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그때 유홍준 선생은 크게 별다른 할 일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사실은. 당시에는. 네. 가끔 뭐 그 강의도 쉽지 않았던 그분이 네. 이제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되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친분들이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가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갖다 줬더니 예. 그 조각을 해서 달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문화재청장님 되시고 교수님 되시고 그렇죠. 그 뒤에 유명해지죠. 나의 문화유산 뭐 답사기가 해서 또 뜨면서 그렇죠. 이분이 그분이래. 이래서 야 이거 유명한 사람 거니까 이게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초기에는 그런 거 알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연이 있지요. 그 간판은 아마 지금 존재하진 않겠네요. 그 간판을 어쨌든 좀 그 훗날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데 이게 알다시피 한 1m 한 50 네, 정도 네.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관을 하느냐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사 몇 번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사라졌어요. 네,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간판은 보존을 못했는데 그 이 톱은 뭔가요? 톱이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톱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천 상담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9년 5월 13일 개소식 기념 전화번호가 적혀 있네요. 사무실 전화입니다. 아 예. 이 톱이 뭐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개소식 기념에 톱을 만들지는 않는데.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저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찾아보니까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한 50평 되는 통 사무실이었었어요. 아 50평. 네. 근데 통 사무실이었는데 네네. 교육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담 공간도 필요하고 네. 네다섯 개를 만들어야지만 그런 상담소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차마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네네네. 필요한데. 그러니까 보증금은 내주셨는데 네. 그것까지 달려면 정말 그 좀 뻔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증금까지는 냈는데. 그래서 하는데 얼마 정도로 최소한 네. 한 뭐 1, 20만 원 더 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기 어쨌든 그 뭐 멀쩡한 남자들이 있으니 재료를 샀어요. 그래서 재료를 사가지고. 톱 한 자루, 망치 하나, 못, 그다음에 그 베니다 합한 그거를 이제 한 20장 사다가 네. 뭐 할지도 모르는 재단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손수 한 열흘 정도를 하긴 자르고 뭐 그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성현 아마
사무실 같은 사무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테리어 딱. 예, 지금 그때 진짜. 이제 열흘 정도 걸렸는데 끝나고 나서 앉아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왠지 뭔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는 이런 권력기관에서 혹시나 이런 탄압을 받았을 경우 불리하게 경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자료, 사진 이런 걸 안 찍었어요. 기념사진 하나 못 네, 찍었군요. 네, 네. 아. 사진기도 없었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하나 이제 쪼그리고 써놨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있을 거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요. 30년 된.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족보 같은 거예요. 이제 족보 그때 같은- 당시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뭐 어디 가서 증명서 발급도 못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이걸 뭐 일부러 만들어서 이걸 하고 쪼글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래도 내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가 증표가 되고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도 그때 이제 같이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하나 증표로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주, 이천 이 지역의 네,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네. 활동하게 될 노동법률 상담소를 처음 문을 열 때 이 톱이 네. 문을 열게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 톱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톱이네요. 그럼 이건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톱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까? 혹시 뭐 다른 뭐 남은 뭐 다른 거 이제 아, 귀한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이 있으시네요? 네네네. 아, 이 사진은 요게 이제 그 우리 상담소 개소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는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여주 이천, 그 광주 여주 이천에 네. 상담소를 여시고 네네. 그 다음에 성남에다가 이제 네네. 사무실을 내는 거죠. 말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게 그게 돼요. 변호사 사무실 네네. 돈을 벌기도 네네. 하고 네. 하시는 걸 내신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하면서 네. 야유회를 제안을 하세요. 아, 성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하고 네네. 광주 이천 법률 상담소 간사들, 식구들하고 네네. 직원들하고 네, 같이. 그래서 그 가평의 유명산이라고 거기에서 가서 찍은 사진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겁니다. 그리고, 아, 네. 여기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른 분들은 못 찾으세요. 요 앞에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 바로 옆에가 전데요. 그때 되게 젊으셨네요. 처위에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저기 앞에 맨 앞에 앉아 계신 네, 분이 네. 이재명 지사고 네, 네. 진짜 애띠였네요. 네. 네, 또 뭐 다른 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활동했던 사진을 한 대여섯 장을 이렇게 네. 보내왔어요. 아,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2회 노동자 가요제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분들께 모이셔서 워크숍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쉬시는 동안에 이런 것도 하시고 문화행사도 하시고.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네. 여주 이천에서 노동 문화라고 하는 게 아주 일천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노동자 가요제라고 하는 게 주간 노동자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주최를 했어요. 네. 지금 연세대 노천극장이었는데 우리라고 못 나가 보겠냐. 또 마치 노조 활동뿐만 아니고 노조 활동만 하고 모여서 뭐 어영을 어떻게 바꾸고 뭘 하자고 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고 두려움이 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데 마치 이게 이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좀 한다는 노동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습하는 그 장면이 그걸 누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체 노동 가요제가 아니라 노동 가요제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모습이군요. 아. 이천 여주 노동자들의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을 모으니까 한 뭐 1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노래 대랑 나가는데 우리는 노래 자랑 나가는 걸 또 자랑으로 삼는 건 정서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이재명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로 가려서 남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냥 노동 형제로서, 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 사람으로서, 동지로서 이해해달라고 했었던 거를 늘상 보기만은. 날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자랑 똑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네. 광주, 여주, 이천 쪽에 법률 상담소를 내시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과 농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비용들은 그럼 감당하셨어요?
이제 그 간사들은 네. 열정과 헌신성만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적어도 이제 그 보증금 마련하고 네. 정기적 월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는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가다를 해서 네. 노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뭐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근데 이제 보증금이 마련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 이재명 변호사가 걱정이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뭐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변호사가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마련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나 보다. 네. 역시 변호사는 대단해. 이렇게 하고 어떤 보증금 마련이 됐어요. 월세 마련이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간사들도 각각. 근데 오늘 첫 달에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100몇십만 원인지 예간에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세하고 활동비에 쓰십시오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첫 달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남에 올라가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고 얼큰해지면 내려올 쯤 되면 봉투에 담아서 쓰십시오라고 내려와서 보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달이 말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속됐었죠, 사실. 매달 그렇게 네. 100만 원 약간 네. 넘는 돈을 네. 지원을 해줬군요. 그렇죠. 이재명 그리고 지사가. 그때 당시에 월세가 한 20만 원이고 네. 간사 3명 활동비하고 간사들 생활비까지도 나눴으면 큰 돈이었던 네. 거예요. 뭐 안정적으로 간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던 거죠. 네. 네, 네. 유일하게 활동비를 받고 했었던 데가 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그 상담소의 처우가 엄청 좁은 거였었죠. 활동을 3년 정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3년 하셨죠? 3년 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임대를 한 데가 네. 한 번 이사를 딱 갔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네. 왜 이사를 가셨어요? 가게 됐는데 하나는 그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잠깐 보자고 하더니 네.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자기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네. 여기를 써야 되니 네. 어떻게 하겠냐.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죠. 뭐 그래도 한 달치인가 2달치 월세를 안 받을 테니 네. 기간까지는 있으라고. 네. 월세를 안 받고 그냥 2달이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그래도 참 특이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2달 채울 무렵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잠깐 보자 그러더니 이 얘기는 참 알 수가 없는데 빌려주고 나서 처음에는 그분이 그때 당시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60년도에 본인이 그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뜻이 좋아서 내가 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정부 경찰과 뭐 어디서 정부 국가 네네네 아침 저녁 찾아와 가지고 뭐 큰일이 나겠다는 등 뭐 이러다가 본인이 건물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협박하고. 네네 그래서 차마 아들 핑계는 됐는데 양심상 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핑계였고 네네. 사실은 정부과 형사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계속 와가지고 건물주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 없기 전에 4-5군데를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게 찾았는데. 네, 그냥 1년만 있어도 너무 고마웠었던 것 때문에. 그다음에 가게 된 게 이제 이천에 분수대 로타리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수대 로타리. 네네. 이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었어요, 거기가. 네. 5층 건물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4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도 다르게 그냥 그 비슷하게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키고 계약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네네. 뭐 노동 노동 상담소 이런 게 아니고 네. 뭔가 좋은 일 하는 거다, 네. 봉사하려고 네.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 그 보증금이 이제 지하 있을 때보다 많이 올라가요. 한 뭐 1,500만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또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말 지상에 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기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후 그러고 나서 2013년도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이 시장이 돼서 재선하는 콘서트에 간 거예요. 콘서트장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또 이재명 변호사를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북콘서트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그 사법연전을 수료하고 판사 검사를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내게 됐는데 내게 된 비용 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남 13년이 지난 그렇죠. 뒤에 예. 구시청 지금 현재 거기가 무슨 태평동인가요? 거기 앞에 옛날에 성남시청이 있었어요. 네. 시청 그 대로변 맞은편에 2층인가 사무실을 내셨었는데 그때 그 비용이 그때 비용 마련을 첫 번째는 2천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본인의 성남에 있는 본인의 변호사 네네, 사무실 예. 계신 돈이 거죠? 한 푼 없어가지고 네, 변호사 사무실 낼 때 1,000만 원은 조영라 변호사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 1,000만 원을 선뜻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고민에다가 찾아간 게 본인이 검정고시 출신인데 검정고시 학원 원장님한테 찾아갔대요. 학원 원장은 거의 자식만큼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000만 원을 바로 그 자리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는 거예요.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네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사무실에 2천만 원 보증금은 자기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는 자기 있는 돈을 우리한테 노동상담소에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는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변호사의 그 체면으로 봤을 때는 남한테 10원도 꿔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꿔달라고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과 농민을 위해서 모든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 사무실은 남한테 정말 어려운 돈을 꾸어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 얘기를 그냥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그 사무실 낼 때 모르셨는데 전혀 몰랐고 13년이 지난 한 뒤에 번도 얘기를 한 적도 뒤에야 없고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이제 그 간사 한 명 이민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옆에 활동하셨던? 있다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치고 미안하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바깥 기다렸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그 고마운 얘기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기가 큰 선행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10수년이 지나서 알았고 또 저 또한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뿐만 아니고 그 같이 했었던 또 그때 당시에 그 미랄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크게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또 이런 감사와 죄송함을 오늘 또 전해드릴 말씀드리네요. 그 말씀을 2013년도에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한 번도 얘기 못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구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가끔 보여질 때마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 열정과 헌신과 그런 시민을 사랑하는 그 깊은 셈이 있는 분이 매도됐을 때 저는 알지 사실은. 지금도 고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주, 여주, 이천 지역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상담소를 이제 한 3년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많은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주로 좀 하셨어요? 약 한 10여 개 노조에, 네. 10여 개 노조에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첫 번째 한 게 이제 소모임. 매주 어떤 것을 고민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노조 활동은 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지 또 부문별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회의가 소모임을 첫 번째 만든 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었고요. 그러한 소모임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또 회사의 권익을 위한 것, 요구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활동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 그때는 뭐 저만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을 뭔가 하나로 모으는데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남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한 게 풍물패였었어요. 네. 휘몰이라고 하는 이제 풍물패가 그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활동이 처음에는 배우는 과정, 일정 정도 되서는 공연까지 되게 됐는데 여기가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적인 문화 행사가 있으면 의회를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활동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노래패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기업에서 그런 문화적인 지원이 매우 잦았을 때였었어요. 노래패를 모집을 했는데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20여 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한 그 노래패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노동자 대회, 전국 노동자 대회까지 네네 까지 나가게 되는 아주 뭐 시상은 입상은 받았는데 어쨌든 뭐 그 노동자들을 가요제를만 그 나가서 받은 상은 처음이었었죠. 굉장히 좀 자부심과 단결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고요. 이런 소모임이라든가 뭐 풍물패, 노래패, 또 연극반 이런 모임들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하는 힘이 됐던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 문화활동을 하는 이유가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인 거네요. 노동자들의 그 의식을 높이고 조직화를 만들고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정의로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을 가지고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 측에서는 의식화 사업한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공안 경찰들이 주목할 만한 했겠네요. 그런데다 이제 또 의미 하나 있었던 게 그 영화 감상반이 만들어져요. 영화 감상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여주, 이천, 광주 이쪽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을 오직 폭도들, 빨갱이가 배후 조종하는 문제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때 당시 영화반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상영한 게 뭐냐면 저거는 기억이 좀 납니다만은 광주도청 앞에서 이루어져 학살 장면을 독일의 한 목사가 촬영한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것을 오픈해서 상영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노동자들 중에서 보면 지하에 사는 노동자 방을 골라다니면서
그 창 가리고 그 2시간짜리 그 기록물이었었어요. 네. 그 실체가 그 화면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찍은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하는 걸 크게 느끼는 네. 과정이 됐었고, 그거를 보고 그 다음 그 해부터는 광주 방문단을 만들어요. 한 차례 좀 버스 한 차례 두 차를 매번 5.18 광장 망월동을 참배하고 그랬던 걸 조직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법률 상담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상담소가 법률 상담하는 곳이니까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또는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는 그 돈이 없어서 법의 어떤 그 변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활동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노동뿐만 아니고 생활법률까지도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돈 띈 사람, 뭐 집에서 폭행,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 옛날 조상 땅을 찾겠다 오시는 분, 이분들이 이제 나래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상담은 우리 간사가 하고 그 1차 상담은 꼭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서 수요일, 토요일만 오시는 걸 하자. 네. 그래서 20명씩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6개월을 지나서 보니까 몇 권이 되는 거예요. 네. 상담 일지를 한 권당 100장씩이 되어 있는데 6개월 하고 나는데 그 3권이 쌓여 있는 거예요. 300건의 상담을 하시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더 중요하고 이제 더 깊은 상담을 받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 직접 상담을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지요. 1년이면 600건 정도. 그 해가 1년 동안 아주 폭발적인 그런 네. 모든 뭐 시민들이 그쪽엔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지금은 법원이 있지만 그런 생활 상담 뭐 그런 것도 하셨지만은 주로 노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나 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지지 됐는데도 보장되지 못하는 것들을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좀 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지사는 왜 이렇게 노동자 문제에 이렇게 천착을 하셨을까요? 그때 혹시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계기는 없었나요?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도 그 대공 형사라고 그래요. 이제 정보 3개 뭐 이렇게 대공 2, 3개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원을 부르더니 거기는 이미 이제 빨갱이고 빨갱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재명은 빨갱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그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깜빵이나 가지 아무 실익이 없는 사람들이요. 협박과 회유를 하는군요. 협박은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법고시락해서 왔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친구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말에 약간 의심스럽게. 의심을 저 젊은 거가 네, 왜 저러는 건가. 그렇죠. 나 같으면 돈도 안 내는 걸 둘째 치고 돈을 갖다 퍼붓는데 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렇게 하나 앉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이 처음에 3개월인가 4개월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노동자들 수가 늘어났어요. 같이 활동하시게 또 되는. 농민들 수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이 언제 같이 1박 2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시간 좀 한번 봐달라. 농민이나 이제 노동자들한테 먹고서 하룻밤 자는 거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같이 오신다는데 잘지는 몰라. 이제 이렇게 해서 모으다 보니까 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을 본인이 이제 리더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소주 한 잔씩 딱 돌리고 한 몇 잔 돌리더라고 보니까요. 돌리더니 우리가 더 친해지고 믿을 수 있게 해서는 서로 그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사실은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는 학교에 문턱도 못 가봤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중학교 나온 형은 시급을 10원인가 20원을 더 주더라. 그래서 10원, 20원을 더 받으려고 자기는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다. 또 중학교 졸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형은 또 몇십 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하고 그 이제 공장에서 매맞던 얘기,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벌써 그때는 소주가 몇 잔 들어갔을 때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노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자기 네. 얘기하다가 노래는 무슨 생뚱맞게 노래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더니 이제 숙연하게 자기 일어나더니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잘린 손가락이라고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단을 못 오이는데 한두 소절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실은.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던 날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맴돌 때 흘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저는 공장에서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손등은 미싱이 반복해서 찍는데도 모르고 그다음 프레스 눌려가지고 여기는 바보가 됐어요. 근데 언론에는 미싱에 찍혀서 여기에 몇 분간 찍혀가지고 구멍이 뻥 났다는 거는 얘기를 한 번도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메꿔졌을 것 같아. 이게 여기는 이제 영원히 이제 다친 것만 네네 이것만 이거 프레스에 네. 들어가지고 울음 바다가 된 거예요. 이재명 기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네, 자기 그러면서 다친 얘기를 하니까 네. 모든 팔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이 사연 없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세 번째 내 빼고 아버지가 패고 공장 초등학교 나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픈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다 금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부끄러운 거로 돼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가슴을 열어놓고 진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밤을 샌 거예요. 네. 밤을 샌 거예요. 아침에 밤을 샜는데 눈이 퉁퉁 보여. 이야기하느라고. 퉁퉁 붓고 자기 가슴 속에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의식화 시켜가지고 뭐가 크게 잘못 사는 사람 만들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런 뜨거운 눈물과 가슴을 보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큰 공감대가 어느새 다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동지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초기에 왔던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대다수가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후로 뭐 저 또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열어주면서 믿음을 줬었던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전 지금도 그 마음은 곳곳에서 다 드러나요. 장난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쌈딱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과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워크숍이 그래서 밤을 새고 끝나게 돼요. 이제 아침에 한 20리길 떨어진 데서 나와야 되는 장소였어요. 근데 밤을 새서 샜으니 버스는 시내버스를 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예. 뭐 밤새고 이야기하실 수 눈이 떨어져가지고 볼 수 없는데 예. 버스를 타고 어떤 할머니가 한번 아주머니가 따고 오니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 나는 뒤에 서 있었는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네.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거. 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본인은 이 매달려 있는 손잡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자꾸 오는 내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깊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머니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때 당시에 그 1박 2일 밤을 새고 술과 몸이 다 지친 상태에서 내주는 게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난 진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네.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워크숍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진심이라든가 그리고 참석하신 노동자들이
같이 그 의기투합을 하시고 한 것들이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됐겠네요. 이후에 그것도 광주, 여주, 이천 지역의 노동운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10여 개의 사업장들의 주요 활동가들이 그쪽에 다 해서 더 활동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신념화되어 있는 때가 오고, 다수의 노조들이 위원장이 바뀌고 본인들이 위원장이 되고 주요 핵심 역할들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말 그대로 이천 여주의 노조가 87년, 88년 대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기는 뒤늦게 폭발을 하는 이런 시점. 그러니까 그 노조 활성화되고 하면은 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경계했었던 그 공안 경찰들 뭐 정부과 형사들 그들의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탄압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했죠. 이제 그래서 현대전자가 생산직에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본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생산자 노동자들이 본사에서 영업을 하고 기획을 하면 고도화되어 있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그만두래. 사실 그만두라는 얘기인 거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도 네. 지치지 않고 어떻든 이재명 변호사님은 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조언을 끊임없이 합니다. 네. 거기에 또 일부는 그만두기 나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 회의를 다 개별적으로 해요. 뭘 어떻게 준다 좋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해고되고 이런 과정이 겪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몇몇 사업장에서 금강 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해고가 속출해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해고자가 속출하신 게 이제 처음이 생긴 거예요. 이천 여주 이쪽에서는 해고자라고 하는 거는 사고 쳐서 잘리거나 근무 때문에 잘린 거 위에 노조 활동한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농촌 지역에서 생전 그 공장 다니다가 그 구속영장을 어디서 똑똑 당연히 친구들이 얼마나 겁이 막 농민들한테는 그 활동가들한테 수시로 그 엄마 아버지를 공약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또 이혼을 해라. 네 애들을 데리고 어디 내뺀데다가 계속 괴롭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그만두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남기도 했었죠. 그렇게 탄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계속 그 노동자들 지원하고 활동하셨는데 3년 만에 문을 닫으셨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탄압 때문이었나요? 이제 뭐 두세 가지를 이유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간사들하고 노동 활동가가 있어요. 네. 이제 이미 형성이 많이 돼 있죠. 지속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느냐, 보증금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게. 이재명 지사에 그렇죠. 기대지 말고.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변호사님은 이미 그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시민 활동을 한치로 또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놓아줘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재명 변호사를 좀 만나죠. 만나서 이만큼 하신 것만 당신 역할은 충분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홀로 서야 된다. 이제 지켜봐달라. 그런데 아직도 무효판데 되겠습니까? 이제 믿어보십시오. 몇 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절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어려울 때 또 얘기하십시다. 그러나 이제 행사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그래도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이제 소장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했던 거였었죠. 이재명 지사 취임하고 지금 2년이 지금 지났고요. 그러면서 여러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특히 노동 정책을 아주 주요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지켜본 이재명 지사의 노동 정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3년 전에 같이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좀 의미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지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현재 있는 법 제도 내에서 지도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조례조차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이 현저히 부결되잖아요. 이거조차도 바꾸는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노동경찰체를 개정하시고 이런 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네. 노동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럼 네. 지자체에 좀 권한을 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단독 권한을 달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나 그 내에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달라고 하지만 요원해요. 사실은. 지사님 같이 그래도 한 번, 두 번 두들기도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제도적인 보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자, 그 상담소 하실 때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 상담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중에서 다 기억은 할 수는 없는데, 유난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재명 변호사님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지역신문이 처음 만들어지게 돼요. 네. 2000 무슨 신문에서, 거기는 이제, 그런 그 진보적 상향인 사람이고, 또 그 시점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몇 개월 됐는데, 한 3, 4개월 됐는데, 만들기 모든 준비를 자기가 했는데, 대표는 다른 사람한테 대온 거예요. 신문사를? 네네네. 근데, 그, 해고 통지가 온 거예요. 아, 본인이 만들었는데, 네.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셨는데, 네. 본인이 해고당한 그래서 거예요. 해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한겨레 신문이 막 만들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 한겨레 신문에 창당 발기인에 참여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이면적으로는 이제 뭐 지하에 또 펀치를 다니고 또 한겨레 신문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힘이 될까 싶어가지고 지국을 사무실을 무료로 또 내줬었어요. 그 상담소에다가. 네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지역 활동을 보나 또 그동안 연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그 지역 그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본인이 적극 방어를 하겠다.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소송을 하기도 전에 나머지는 무슨 내용 증명 쓰는 거 하나 알려주면 다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거 사건만큼은 소송을 가게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무죄로 이끌어냈는데 또한 돈 안 받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언론이나 아니면 그 언론인 사주들이 지역에 어떤 토호 성격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신임 변호사가 맞선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소를 이뤄내죠. 그거는 이제 지금도 아주 크게 고맙기도 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담소 사무실에서 또 그 공간을 그 해직교사분들도 같이 사용하셨다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노동 상담소를 그 개소할 당시에 네. 전교조가 이제 그 생겼을 때 전교조 준비가 생겨서 네. 활동을 막 했을 때였어요. 근데 활동을 하는데 이미 이제 정부에서는 교사들을 적극 가담자를 해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설마 해고시키겠냐 했는데 여주 이천에서 5명을 해고했어요. 선생님이 해고다 해고하신 거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 조직력 있게 이렇게 활동한다고 믿어도 잘 대처해야 할 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고가 되니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선생님 집들 이렇게 전전하면서 다녔나 봐요. 할 때마다 늦게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뭐 회의한다고 불 켜놓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 그랬나 봐요.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같이 봅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나중에 지혜가 만들어졌군요. 네. 예, 정교조 여주 이천 지혜. 네, 이렇게 돼서 안에 또 산실이 됐지요. 산실이 되고 이재명 변호사님은 그 전교자 교사들한테 아주 큰 버팀목이 되겠죠, 사실은.
자, 그 30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광주, 여주, 이천에 그렇게 중요한 노동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상담소의 이야기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 상담소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후에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하나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지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또 그게 자랑일 수 없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운동했는데 가지고 논란되는 일도 많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거는 그냥 가슴 속에 그냥 좋은 동지로 남아야 될 문제지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지사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체 입을 다물고 살았는데 얘기하게 된 게 최근에 보니까 지사님이 그러한 청춘부터 한평생을 열정과 헌신과 그런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일부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평생을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한 심장 속에 사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심의 마음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바로 잡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 지난 얘기지만 하게 됐어요, 사실은. 자,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의 그 뿌리가 어디였는지,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 오늘 김재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김재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던 날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묻고 오는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피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 더 서럽구나. 하루하루 지쳐진 내 몸 쓴 소주에 달래며 고향 두고 떠나오던 날 어머님 생각하며 술에 취해 터져 손 묻은 산을 헤매어 다녔다. 터벅터벅 산소리에 취해 헤매어 다녔다.